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 바로 여러 부인과 악성 종양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의학 텍스트, 부인과 악성 종양 자료를 바탕으로요,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좀 뽑아내려고 합니다. 특히 난소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중심으로 이 질환들의 특징과 최신 지견까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암은 난소암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요, 미국 여성 기준으로 폐암, 유방암, 대장암, 췌장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다고 나와 있어요. 생각보다 순위가 높아서 조금 놀랐는데 이게 혹시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점이 난소암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모호해서요. 많은 경우에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곤 하죠.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2024년 미국 예상 사망자 수가 신규 환자 수의 거의 3분의 2에 달하는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겁니다. 평생 발병 위험 자체는 1.6% 정도로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일단 발병하면 치명률이 높다는 의미죠. 주로 50에서 60대에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젊은 여성이나 고령에서 안 생기는 건 아니고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난소에서 발생하는 종양의 종류도 꽤 다양한 것 같아요. 상피세포, 기질세포, 생식세포, 좀 복잡한데 가장 주목해야 할 종류는 뭘까요? 네, 그게 압도적으로 흔한 것은 난소 표면을 덮는 상피세포에서 기원하는 상피성 난소암입니다. 이 안에서도 여러 A형, 그러니까 서브타입이 있는데요. 가장 흔하고 중요한 것은 장액성 난소암이에요. serous carcinoma라고 하죠. 특히 고등급 장액성 난소암은 매우 공격적이고 전체 난소암 사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고등급 장액성이요? 네. 그 외에 점액성, 자궁내막량, 투명세포암 이런 다른 유형들도 있고요. 아주 드물게는 난자가 될 생식세포나 난소 내부 조직인 기질에서 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암, 특히 위장관암 같은 게 난소로 전이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도 감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나왔어요. 자료에 따르면 오랫동안 그냥 난소 자체의 문제로 여겨졌던 고등급 장액성 난소암 상당수가요, 사실은 난소가 아니라 나팔관에서 시작된다는 증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큰 발견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건 뭐랄까 난소암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발견입니다. 난소암의 상당수가 나팔관 끝부분, 그 핀브리아라고 하는 부분의 상피세포에서 시작돼서 난소로 퍼진다는 가설이 지금 힘을 얻고 있어요. 아, 나팔관 끝부분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난소암 예방 전략 자체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궁 절제 같은 다른 이유로 수술할 때 나팔관을 예방적으로 같이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유전적으로 고위험군에서 예방적 수술을 할 때요. 난소는 남겨두고 나팔관만 먼저 제거하는 식의 접근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와, 그렇군요. 유전적 요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그 BRCA 유전자 변이가 난소암과 관련 깊다는 건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 같습니다.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맞아요. BRCA1과 BRCA2 유전자 변이는 유전성 유방암, 난소암 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 변이를 가진 여성은 평생 난소암에 걸릴 위험이 일반인보다 수십 배나 높아집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죠. BRCA1 변이 보유자는 최대 63%, BRCA2는 최대 27%까지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니까요. 63%, 27% 정말 높네요. 네, 그래서 현재는 모든 상피성 난소암 환자에게 BRCA 유전자 검사를 권고합니다. 이 검사 결과는 환자 본인의 치료, 예를 들면 파릅 억제제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중요하고요. 또 가족들의 암 예방 계획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전성 암 증후군인 린치 증후군 관련 유전자들 MSH2나 MLH1 같은 것들의 변이도 난소암 위험을 높입니다. 그럼 BRCA 변이가 있는 고위험군 여성은 예방적으로 난소와 나팔관을 절제하는 수술, 그걸 고려해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출산을 모두 마친 고위험군 여성에게는 보통 35세에서 40세 사이에 예방적 양측 난소 난관 절제술, 영어로는 RSRSO라고 하는데요. 이게 강력히 권고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그 나팔관 기원설 때문에 난관 절제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나팔관절제요? 네, 이 수술은 난소암 발생 위험을 90% 이상, 그리고 유방암 위험도 약 50%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수술로 인한 조기 폐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증상이 모호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증상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그 CA125라는 혈액 검사는 어떤가요? 초기에는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 아니면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느낌, 복통, 빈뇨 같은 좀 비특이적인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증상이 새롭게 나타나고 계속된다면 부인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병이 좀 진행되면 배에 물이 차는 복수가 생겨서 배가 불러오고 체중이 느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CA125는 난소암 환자의 약 80%에서 상승하지만 초기 암에서는 절반 정도만 상승해요. 그리고 자궁내막증이나 골반염 같은 다른 양성 질환에서도 올라갈 수 있어서요. 다른 병에서도요? 네, 그래서 이걸로 선별 검사를 하기는 좀 부적합하고요. 주로 진단 후에 치료 반응을 보거나 재발을 모니터링하는 데 유용하게 쓰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환자가 3기 이상에서 발견된다고 하셨는데 치료는 그럼 어떻게 진행되나요? 최근에 그 표적 치료가 많이 발전했다고 들었거든요. 치료의 기본은 수술입니다. 숙련된 부인 종양 전문의가 최대한 눈에 보이는 종양을 모두 제거하는 것, 이걸 종양 감축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시행하는 것이 생존율 향상에 가장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대부분 파클리탁셀과 카보플라틴이라는 항암제를 기반으로 한 화학요법을 받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발전이 있었는데 바로 파이프 억제제라는 표적 치료제입니다. 팔포 억제제. 네. BRCA 변이가 있거나 또는 BRCA 변이가 없더라도 상동 제조합 결핍, HRD라고 부르는데요. 암세포의 DNA 복구 능력에 약점이 있는 경우에 이 파이프 억제제를 유지요법으로 사용하면 재발을 상당히 늦추고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HRD요? 네. 그게 어떤 원리인가요? 네, HRD라는 건 쉽게 말해서 암세포가 스스로를 고치는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뜻인데요. 파이프 억제제가 바로 이 약점을 파고들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원리입니다. 재발한 경우에도 백금 기반 항암제나 다른 항암제,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 등을 사용해서 병을 관리하게 됩니다. 네, 난소암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나팔관암은 난소암과 거의 비슷하게 취급된다고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자궁경부암을 좀 살펴보죠. 이건 원인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궁경부암은 다른 암들과 달리 원인이 매우 명확한 편이에요. 바로 고위험 인유도종 바이러스 HPV 감염이죠. 특히 16형과 18형이 전체 자궁경부암의 약 70%를 유발합니다. 성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일생에 한 번쯤은 HPV에 감염되지만 90% 이상은 1, 2년 내에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대부분은 저절로 사라지는군요. 네, 하지만 일부에서 감염이 지속되면 이게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서 자궁경부세포의 이상, 즉 이형성증을 일으키고 결국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HPV가 어떻게 암을 일으키는 건가요? 바이러스인데 이게 유전자랑 관련이 있다니 좀 신기하네요. HB 안에는 E6, E7이라는 바이러스 유전자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만드는 단백질이 우리 몸의 중요한 암 억제 단백질, P53이나 RB 같은 것들의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아하, 그러니까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계속 분열하고 죽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 바로 암이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세포 자체의 유전자 변이가 더 쌓여야 암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궁경부암은 다행히 예방과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고 하죠.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맞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예방과 조기 발견이 매우 효과적인 암입니다. 첫 번째는 자궁경부 세포 검사, 흔히 펩스미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암이 되기 전 단계인 이형성증 상태에서 발견해서 간단한 시술로 치료하면 암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HB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HPV 검사를 같이 해서 정확도를 높이고 있고요. 네. 두 번째, 그리고 더 근본적인 예방책은 역시 HPV 백신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가다실 9 같은 백신은 주요 고위험 HPV 유형, 16형, 18형 포함해서 7가지랑 저위험 유형 2가지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합니다. 가다실 9.
네, 성활동 시작 전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접종이 권장됩니다. 남성도요? 네, 남성 접종은 파트너에게 바이러스 전파를 막고 또 남성 본인의 다른 HPV 관련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백신을 맞으면 그럼 검진은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백신이 모든 고위험 HPV 유형을 다 막아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진은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백신과 검진,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궁경부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병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주 초기, 그러니까 1기 초에는 자궁 경부만 도려내는 원추 절제술이나 자궁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에서 가입력 보존이 필요하다면 자궁 경부만 절제하고 자궁 몸통은 남기는 그런 수술을 고려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 1기 말 이상부터는 수술보다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화학요법, 주로 시스플라틴을 쓰는데요. 이걸 함께하는 동시 항암 화학 방사선 요법이 표준 치료입니다. 동시 항암 화학 방사선 요법. 네, 그리고 최근에는 진행성 또는 재발성 자궁 경부암에서 면역 관문 억제제를 포함한 치료 전략이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PD-L1이라는 단백질 발현 여부나 종양 변이 부담, TNB 같은 지표가 면역 치료 효과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다음은 자궁암.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다는 자궁 내막암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가장 흔한 부인과 암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궁 내막암은 자궁의 가장 안쪽 벽, 내막에서 발생하는 암입니다. 발생 건수 자체는 부인과 암 중에서 가장 많지만 비교적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후는 다른 암들에 비해 좋은 편입니다. 핵심 위험 요인은 과도하고 지속적인 에스트로겐 노출입니다. 에스트로겐 노출이 왜 위험한 건가요? 에스트로겐은 자궁 내막 세포를 증식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정상적인 생리 주기에서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좀 조절하고 자궁 내막을 안정시켜 주는데 프로게스테론의 견제 없이 에스트로겐만 계속 작용하면 자궁 내막이 과도하게 증식하다가 암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 바로 비만이에요. 지방세포에서도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비만 여성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습니다. 그 외에도 이른 초경, 늦은 폐경, 출산 경험 없음, 프로게스틴 없이 에스트로겐만 사용하는 폐경 호르몬 요법, 또 유방암 치료제인 타목스펜 복용 같은 것들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위험을 낮추는 요인도 있나요? 네, 경구피임약 사용이나 다출산 경험은 위험을 낮추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궁 내막암도 유전적 요인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앞서 난소암에서도 잠깐 언급된 린치 증후군이 자궁 내막암 발생 위험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린치 증후군 여성은 평생 자궁 내막암에 걸릴 위험이 무려 40에서 60%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40에서 60%요? 와. 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자궁 내막암이 진단되거나 특정 조직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는 린치 증후군에 대한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자궁 내막암에서도 PTEN이나 PI3KAKT 경로, KRAS, ARID1A 같은 다양한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고요. 자궁 내막암도 크게 1형, 에스트로겐 의존성이고 대부분 예후가 좋은 자궁 내막양 선암하고요. 2형, 비에스트로겐 의존성이면서 장익성이나 투명세포암 같은 좀 공격적인 유형으로 나뉩니다. 특히 2형 자궁 내막암은 난소암처럼 TP53 변이와 관련 있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뭔가요? 이것 때문에 조기 발견이 잘 된다고 하셨죠? 네, 가장 특징적이고 흔한 증상이 바로 비정상질 출혈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에 나타나는 질출혈은 약 90%가 자궁 내막암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배경 후 출혈은 거의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겠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폐경 전 여성에서는 생리량이 갑자기 확 많아지거나 생리 기간이 아닌데 불규칙한 출혈이 나타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명확한 증상 덕분에 약 70%의 환자가 암이 자궁에만 국한된 1기에 발견됩니다. 진단은 자궁 내막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하고요. 치료는 주로 수술인가요?
그리고 요즘 자궁내막암에서도 면역치료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기본적인 치료는 수술입니다. 자궁 전체와 양쪽 난소, 나팔관을 절제하는 것이 표준이고요. 림프절 절제 여부는 병기 설정과 예후 예측을 위해 중요한데 최근에는 전이 위험이 높은 림프절만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감시 림프절 생검이라는 방법이 많이 활용됩니다. 감시 림프절 생검이요? 네. 초기 암이라도 조직 등급이 나쁘거나 근육충 침범이 깊으면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수술 후의 방사선 치료, 특히 질 부위 근접 방사선 치료 같은 걸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모든 자궁내막암 환자에게 MSI, 현미부 수체 불안정성 MSI라고 하죠.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핍, DMMR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권장된다는 것입니다. 아, MSI 검사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MSI 하이 또는 DMMR 상태라는 건 암세포의 DNA 복제 오류가 많다는 뜻인데요. 이런 암은 면역 체계에 의해서 더 잘 인식될 수가 있어서 면역 반문 억제제가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성 또는 재발성 자궁 내막암에서는 이 MSI 상태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MSI 하이인 경우에는 면역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요. MSI가 안정적인 MSS인 경우에는 항암 화학요법이나 최근에 중요한 치료 옵션으로 등장한 렘바트닙이라는 표적 치료제와 펜브롤리주맙이라는 면역 치료제 병용 요법 등이 사용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임신성 육모성 종양, GTD에 대해 알아보죠. 이건 임신과 관련된 질환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GTD는 태반을 만드는 육모세포에서 기원하는 좀 드문 질환군입니다. 정상 임신이 아닌 비정상적인 임신 과정에서 발생하는데요. 크게 양성 질환인 포상기태, 영어로는 몰랄 프레그넌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악성 질환인 임신성 육모성 종양, GTN으로 나뉩니다. 포상기태가 가장 흔한 형태인데 완전 포상기태와 부분 포상기태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유전적 구성인데요. 완전 포상기태는 정자 유래 유전물질만으로 구성된 이배체고 태아 조직이 없습니다. 반면에 부분 포상기태는 난자 하나에 정자 두 개가 수정돼서 생긴 삼배체로 일부 태아 조직이 있을 수 있고요. 포상기태는 어떻게 치료하고 이게 왜 악성 종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포상기태는 주로 자궁 흡입술이나 소파술로 제거합니다. 대부분은 이걸로 치료가 끝나는데요. 완전 포상기태의 약 15에서 25%, 그리고 부분 포상기태의 약 5%에서는 제거 후에도 육모세포가 계속 증식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지속성 GTD 또는 GTN, 육모 상피암 같은 걸 포함해서요. 이런 상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 제거해도 계속 자랄 수 있군요. 네, 그래서 포상기태 제거 후에는 임신 호르몬인 혈중 HCG 수치를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HCG 수치가 떨어지지 않거나 다시 상승하면 GTN으로 진단하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악성 종양이라고 하니 걱정되는데 치료는 잘 되나요? 네, 바로 이 점이 GTN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악성 종양이지만 항암 화학요법에 매우 잘 반응해서 완치율이 극도로 높습니다. 오, 정말요? 네, 전이가 없는 저위험군은 메토트렉세이트나 다티노마이신 같은 단일 항암제로 거의 100% 완치가 가능하고요. 폐나 뇌 등으로 전이된 고위험군이라도 여러 항암제를 병용하는 강력한 요법, EMA, CO 같은 걸 쓰는데요. 이걸로 80에서 90% 이상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치료 후에도 가입력을 보존해서 나중에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와,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GTN은 부인과 종양학에서 가장 성공적인 치료 사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치료 반응 모니터링에는 역시 HCG 수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난소암의 새로운 기원 가설과 유전적 요인의 중요성, 자궁경부암의 예방과 검진 전략, 자궁내막암의 위험 요인과 그 MSI 상태의 의미, 그리고 GTD의 독특한 생물학과 높은 치료 성공률까지. 특히 각 암중별로 BRCA, 린치 증후군, HRD, MSI 같은 유전적 또는 분자생물학적 특성이 진단, 예방, 치료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팔포 억제제나 면역 치료제 같은 새로운 치료법들이 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단순히 암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뭐랄까?
개인 맞춤형 예방과 조기 발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나이나 가족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유전 정보, BRCA 변이 같은 거요. 그리고 생활 습관 데이터, 심지어 환경 노출 정보까지 통합적으로 분석해서요. 특정 부인과암에 대한 나의 위험도를 훨씬 정밀하게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꼭 필요한 검진만 받는다거나 혹은 예방적 수술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최적의 시기에 결정하는 시대. 과연 이런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점점 가능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보편화되려면 또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을지 이런 걸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